네,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알아볼 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했을 땐 점수가 나와요. 사실은 그건 총점의 의미로 나오긴 하는데 그 총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성향이나 특정 능력만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를 채고 계셨을 거예요. 자, 지능검사다라고 했을 때 혹은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해서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늘었느냐 자체를 재는 것이 원래 목적이긴 하죠. 물론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식이 높아졌을 때 점수가 분명히 어느 정도 상승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점수 간의 차이, 그 분산 혹은 이제 심리학에서 별량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산이 오로지 그런 개인들의 학문에 대한 이해도 실력의 차이에서만 나오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개인의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어떤 검사를 혹은 어떤 시험을 볼 때마다 내 점수를 일관되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게 해주는 아주 안정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건 실력이겠죠. 실력 혹은 나의 원래 본질적 성향이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진짜 측정하고 싶어하는 건 이런 거죠. 하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시간이 없거나 내가 딴짓을 많이 해서 충분히 공부를 다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기출문제를 막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게 잘 정리된 노트 위주로 해가지고 막 본다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되게 많이 언급한 것 같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는다던가, 이런 좀 트릭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실력이라는 건 제한적이에요. 이런 경우에 내가 그걸 충분하게 다 익힌 건 아니니까 내가 본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측면으로 봤을 때 내 실력은 언제나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각 범위 중에서 제한된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된 부분에서 나올 때는 마침 내가 공부한 데 위주로 문제가 나오면 나는 내 원래 실력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죠. 반대로 하필이면 내가 공부한 거 이외의 것 위주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내 원래 실력보다도 사실은 점수가 저평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 자체는 되게 지속적으로 안정된 건데요. 나의 실력이라는 건. 그러나 시험이라는 어떤 되게 독특한 상황 때문에 점수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점수가 바뀔 수 있는 것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냐면 내 개인적인 컨디션 같은 것도 있죠. 자, 내 개인적인 컨디션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쭉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다 달라지는 아주 일시적인 것일 뿐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컨디션이 좋으면 어쨌든 시험 점수를 조금 더 잘 받게 되겠죠. 반면에 컨디션이 매우 나쁘면 점수가 좀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에 기여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자, 내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는 나의 일관된 특성은 아니에요. 그냥 가끔 나타나는 순간순간의 변화일 뿐이죠. 하지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더 나오거나 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언제나 예측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측 가능한 팩터 중에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보면은요, 또 다르게 해서 시험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도 약간 비슷한 경우긴 했지만요. 자, 시험 전에 어떤 공부를 하는데 내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이해해서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아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죠. 특정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단지 시험이 거기서 안 나오거나 거기만 나와서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봤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난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쓱 가다가 눈에 띄게 본 건데 딱 그걸 묻는 문제가 나와서 나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던 게 아닌데 그냥 그걸 본 기억으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우연히 어떤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나의 되게 일시적인 운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지 나의 근본적인 실력이 있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하필이면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독특한 상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나는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겠지만요. 간혹 가다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실력이 는 것도 아니지만 우연찮게 접하게 된 어떤 정보가 내 시험을 더 잘 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경우의 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검사 환경 요인도 있죠. 그냥 검사 장소, 소음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소음 많은 데서 아무래도 점수 떨어지겠죠. 또 어두운 환경이라던가 사람이 많은 데서 시험을 보느냐 적은 데서 보느냐 등등에 따라서도 점수는 결정이 될 거고요. 단순히 추측에 의해서 맞추는 운도 분명히 존재하죠. 정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오로지 텅 빈 마음으로 딱 때렸는데도 점수가 더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나 몇 점 받았어 라는 거 안에는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실력을 닦아서 내 안정적인 실력이 늘어서 그것이 점수로 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한 몇 가지 경우의 수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문제가 유달리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거나 내가 정말 우연히 본 게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그 검사 점수 안에서 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수의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보는 게 신뢰도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아무래도 1번 같은 특성들이 얼마나 검사에 반영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 개인의 아주 지속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성이 이 점수에 얼마나 이게 많이 반영될수록 사실 우리는 이 검사를 의도대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검사에서 얻은 점수는 시험 점수 당연하고요. 다른 성격 검사나 정신병리 검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얻어진 점수라는 건 오로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짐작하셨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얻은 점수, 이걸 이제 이 측정에서는 관찰 점수라고 해요. 이상의 진짜 점수가 아니라 그냥 득점을 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이 관찰 점수밖에 없어요. 얘 진짜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운으로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이 결합이 돼서 어떤 점수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분명히 실수나 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부겠지만 어쨌든 점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상황 찍은 거 온갖 것들이 반영된 게 최종적인 관찰 점수인데 그 얻은 점수 중에 일부는 분명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 혹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거. 자, 그 바로 진짜 그 시험, 우리가 원래 검사나 시험에서 측정하려고 했던 그 진짜 능력, 그것이 오로지 반영돼서 나온 점수의 부분을 우리는 진점수라고 불러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이걸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세상의 진리는 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신뢰도 모형이라는 곳에서는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려고 하냐면 무한 반복의 효과를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항상 우리는 검사를 받을 때마다 진점수가 포함해서 그때그때 여러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약간 오차 같은 점수가 더해진 그 점수가 이제 우리 관찰 점수가 될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우연히 발생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기는 점수들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아마도 우연히 생기는 거니까 랜덤하게 무선적으로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어떨 때는 플러스로도 나타날 거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양쪽으로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면서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지능검사 봤을 때처럼. 그렇다면 검사를 무한 반복해서 하면 어떤 때는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 빈도가 비슷할 테니까 그걸 계속 더해서 평균을 내면 결국은 양쪽의 그 가짜 점수들은 다 사라지고 서로 상쇄돼서 진짜 점수가 남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고전적 신뢰도 모형은 그거여서 특정 검사를 무한 반복을 하면 그 안에서 진점수라는 걸에 아주 가깝게, 진점수가 찾아진다는 뜻은 아니고 진점수에 매우 가까운 검사 점수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온 이론이 고전적 진점수 모형이에요. 고정적은 아닙니다. 이건 클래시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고전적 진점수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바로 측정 오차예요. 자, 요걸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공식에 요것이 반영이 되죠. 자, 공식을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측정 오차를 강조하는데요. 이건 뭐냐? 우리가 실제로 얻은 점수, 관찰 점수에서 진짜 점수 부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측정해서 우리가 잘못 얻은 거죠. 진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진점수보다 더 혹은 덜 나온 것만큼의 차이분을 우리는 측정해서 생긴 오차라고 부르는 거죠. 자, 기본 전제는 뭐냐? 무선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할 때마다 늘 몇 점씩 더 밖에 나온다. 그럼 이거는 측정 오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고정적인 오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측정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진점수에 근접하는 거죠. 보통 이러면 우리는 그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뢰도 이론의 목적은 그래서 측정 오차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검사 안에서 측정 오차로 인해서 얻어지는 점수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산을 우리가 최대한 추정을 해서 이것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뢰도 분석의 목적인 거죠. 자, 측정 오차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해요. 앞에 이미 검사 점수의 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이 복잡다단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 때문에 오차가 일어날지를 미리 다 예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모 이유 때문에 측정 오차가 나타난다는 걸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전적 진점수 모형에서 어떤 측정 오차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전제하는 것이 측정 오차는 무선적으로 분포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플러스로도 나타나고 마이너스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모집단, 즉 전체 집단의 점수, 만약에 우리가 특정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를 무한대로 만약에 시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점수를 평균을 내면 결국은 평균은 제로가 될 거다. 오차 점수의 평균은 제로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는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무한대로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그 모든 무한대, 오차가
플러스로도 나올 거고 마이너스로도 공평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결국은 제로에 수렴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차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검사를 한 횟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측정 오차 평균을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즉 거의 진점수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가 뭐였냐면 오차 점수를 평균을 내면 무한대의 오차 점수를 평균 내면 제로가 될 것이다. 왜? 오차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니까. 자, 그리고 오차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집단이라는 거는 검사를 무한대로 시행했을 때 그 무한 시행을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모집단에서 진짜 점수와 오차 점수 간의 상관은 제로여야 해요. 무슨 얘기냐? 진점수가 커진다고 오차 점수가 같이 커진다던가 진점수가 작아진다고 오차 점수가 작아지는 현상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이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된다. 즉 오차는 그 사람의 어떤 점수를 얻는 것과 별개로 예측 불가능하게 랜덤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즉 진점수와 상관은 제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동형 검사에서 오차 점수 사이의 상관도 역시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전에 동형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시험 볼 때 만약에 옆줄 사람을 컨닝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형 시험, 나형 시험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동형 검사라고 하거든요. 같은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검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컨닝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두 검사 사이의 신뢰도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둘이 얼마나 같은 내용을 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동형 검사에서는 또 오차 점수끼리의 상관은 제로여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오차는 어쨌든 간에 다 무선적으로 랜덤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이. 랜덤한 것끼리는 상관이 나올 수가 없죠. 상관이란 내가 몇 나오면 쟤는 몇 나오겠다라는 게 예측이 될 때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지금 고전적 진점수 모형에서는 오차는 다 우연히 생기는 거야. 오차는 우연히 생기니까 어떤 오차도 서로 간에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차끼리의 상관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신뢰도를 추정합니다. 즉 신뢰도는 검사 점수의 분산이 나와요. 그 중에서 측정 오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찾아냅니다. 그래서 관찰 전체에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뢰도 계수라고 불러요. 만점이 1이 나오는 계수인데요. 그래서 보통 점 몇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자, 이 신뢰도 계수란 뭐냐? 관찰 점수끼리 분산이 있는데 저 관찰 점수의 분산 중에 진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가 바로 신뢰도 계수가 되겠어요. 즉 신뢰도 계수가 0.75다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관찰 점수 전체 점수 분산 중에 75%는 이 진짜 점수, 진점수의 분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진점수가 기여하는 게 75%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75%면 충분한가요? 내가 얻은 점수에 내 실력이 기여하는 부분이 75%다. 그냥 어때요, 느낌이? 체감적으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수긍할 수 있겠어요? 75% 정도 나온다고 하면? 좀 더 그래도 높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 좋을 땐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내 실력 75%밖에 반영 안 되는 점수가 저게 점수야? 라는 생각하겠죠. 아마도 많이들 승복하려면 90% 정도까지는 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분석할 때도 우리 많이 기대하는 게 보통 거의 90%, 0.9 정도를 많이 기대를 해요.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점수가 얼마인지를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 오차가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래서 그 측정 오차를 뺀 것을 가지고 신뢰도를 사실은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동형검사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뢰도를 추정할 때 진점수를 그냥 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냥 특정한 내용을 재는 검사들을 몇 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검사를 몇 개를 만들어서 그 몇 개의 검사를 같은 사람에게 시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같이 나올까요? 같은 영역을, 같은 행동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클론 같은 검사, 뭐 A형, B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둘의 점수는 완전히 일치할까요? 일치할 수가 없죠. 어차피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100% 일치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둘 사이에는 약간의 점수의 불일치가 나오겠죠? 자, 이 두 검사의 점수의 불일치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둘은 같은 구성 개념과 같은 행동 표본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진점수는 같아야 되죠. 둘 사이의 점수가 다른 만큼이 나오는 이유는 둘 사이에 측정 오차가 개입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의 측정 오차가 몇인지를 볼 때 쓰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동형검사,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동형검사를 만들어서 둘 사이의 점수들을 내서 상관을 만들어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 불일치하는 부분만큼을 빼준 게 신뢰도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 불일치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측정 오차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검사를 제대로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2개 이상 복수의 동형검사가 존재해야 돼요. 동형검사가 존재하면 둘끼리 얼마나 점수 차이가 나오는지 가지고 표준 오차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바로 우리는 신뢰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 시험 문제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5문제 내기도 되게 쉽지 않잖아요. 엄청 힘들단 말이죠. 근데 동형검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10개를 내셔야 돼요. 동형검사를 2개 만들려고 그러면 15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주에 분량을 나가면 얼마를 나간다고 그만큼의 문제가 나오겠어요. 자, 현실적으로 동형검사를 1개 혹은 그 이상 만든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뢰도 추정 방법에서 이 동형검사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동형사 방법이 맞아요. 그렇지만 좀 다른 구체적인 몇 가지 테크닉들을 사실은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뭐 그 방법들이 보시면 검사 재검사법을 비롯해서 진짜 동형검사를 만들어서 하는 동형법, 혹은 있는 검사를 몇 개로 쪼개서 짜잘한 동형검사처럼 만든 다음에 그것들끼리의 어떤 일치성을 가지고서 측정 오차를 만들어내는 단일검사 시행법 같은 것들이 다들 존재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